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서류만 꾸며서 청약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사람들 꾸준히 걸리고 있죠. 또 정부가 최근에는 건강보험 이용 내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 어느 쪽으로 많이 다녔나 이거 찾아보면 그 사람의 거주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뭐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 이런 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굳이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죠. 또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뭐 분양 청약에서 당첨됐을 때 그게 또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요. 10년 동안 청약도 제한이 걸리고요. 4420님 정답 위장전입입니다. 제가 2장인데요. 이거 조사 많이 했어요. 라고. 우리 이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은택님 당첨만 되면 이득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게 근절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95님은 진짜 죽을 때까지 청약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233님은 정답 위장전입. 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제일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 애청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0501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앉아서 이대호의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딱 한 장씩 읽고 운동 나가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뭐 거의 저희 끝날 때 한 11시까지는 반나절을 함께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강원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네요. 강릉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 고성, 양양평지 등등 강원 지역 넓게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산불 위험 높아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산에 가실 때는 절대 라이터 같은 거 가져가시지 않는 게 그게 상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오름폭이 좀 더 커졌네요. 1.52%, 59.77포인트 오른 3,980으로 4천선에 다시 다가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오른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923.8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쉬었던 하이닉스가 55만 5천원까지 3.16%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7% 오른 10만 2,500원. 그리고 현대차가 4.7% 올라가고 있고요. KB금융이 3.4% 강세, 신한지주도 2% 강세, 금융,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네요. 한국전력이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까보다 한 2원 정도 빠졌는데 1,47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제 올해 또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뭔가 좀 새해를 준비하시려는 계획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이맘때쯤 되면은 또 그 자기개발 관련된 책들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만, 이맘때 되면 뭔가 후회가 남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또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자기개발에 실패하는 이유,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이분과 함께 우리 들어보시죠. 한국조직심리협회 박진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도 연말연시 항상 뭐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럼요. 지키시는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뢰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이맘때 되면 네. 올해는 내가 뭐 했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했나? 돌아보게 되고 항상 뭐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연말에. 일단 이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예.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고 예. 2026년을 시작한다. 예. 이 표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마무리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왜 재밌냐면요. 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유기체들은 예. 사실은 태어난과 동시에 끝까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럼요. 단 한 번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가 한 해
1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 1년을 마치 새로 시작한 듯한 그런 느낌 같죠. 새롭게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인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연속선상에 예. 일직선으로 달리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만 가는 마치 하나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죠. 마치 무슨 뭐 장부 하나 덮는 느낌처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또 시작 시점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시작 시점에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죠. 계획하고. 그죠.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뭘 할까요? 회고하고 반성하고 그쵸. 후회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근데 인간이 하는 후회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해서 생기는 후회예요.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하는 네, 후회가 네.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안에서. 후회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해서 생기는 후회는요. 그 당시는 후회가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좀 줄어들거든요. 잊혀지죠. 그렇죠. 근데 하지 않은 후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떠오르죠. 그 죽을 네. 때까지 간다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편집장님도 네. 그 첫사랑 잊지 못하시는 아유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첫사랑에 고백을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고백을 했으면 그 당시 후회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차였으면 그렇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을 때까지 그 후회가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했던 후회들, 어떤 일을 저질러서 생기는 후회는요, 사실은 그때는 커도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지만 하지 않은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돌아가실 때쯤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내가 좀 더 뭘 더 했어야 됐는데 뭘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보다는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인 거죠. 그래서 뭔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해보려고. 그렇죠. 새로운 도전 하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무리되잖아요. 네네. 그럼 하지 않은 후회가 더 크잖아요. 네. 이때 뭔가를 자꾸 마무리하려는 그 심리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는 실제로 혹시 편집장님 이거 아세요? 저기 마라톤 기록들 있잖아요. 예, 특히 예. 아마추어 마라톤 기록에 예. 4시간 기준으로요. 4시간 바로 직전에는요. 그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4시간 바로 지나잖아요. 예. 기록이 훅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4시간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4시간 한 1분에서 5분 사이에 들어올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선수들은 길을 쓰고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3시간 59분. 그렇죠. 근데 4시간 넘어가면 한 4시간 10몇 분 막 20몇 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얘나 늦었는데. 뭐 3시간은 40분이나 3시간 40분하고 4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차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3시 50분, 3시간 50분 하고 3시간 40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3시간 50분하고요. 4시간 40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간격의 차이라 하더라도 4시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마라톤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라톤 나이. 예. 우리가 49살이 마라톤 나이에 피크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51세에 마라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히 줄어들어요. 근데 49세에 마라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50세 딱 됐을 때 예. 마라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게 마라톤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40대 마지막에 이거 완수해야 돼. 뭐 그 심리가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1, 2년 차이에 몸이 급격히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50대 때 뛰는 거랑 40대 때 뛰는 거랑 40대 때 한번 완주하자 막 이런 마음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더 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딱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꼭 마무리하고 싶은 거 그걸 먼저 떠올려 보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는 가장 타당하죠. 예. 뭔가 그 아홉수 그렇죠. 마지막에 지금 아니면 못하는 뭐 이런 거. 예. 또 이제 59세인 분들도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69세인 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인간은 태어난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연속선상에 달리고 있지만은 이게 시간 경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딱 나눠줬을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마무리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새롭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시간의 경계 효과. 네. 근데 사실 그런 걸 이제 또 마케팅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개발서 뭐 네. 무슨 비법, 네. 무슨 법칙, 네. 30일 완성. 네. 근데 이게 또 인간이 성장하려는 욕구를 잘 간파한 거기는 한데 네. 이게 때로는 또 압박
강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호황이죠. 연초 1월 달에 매출 우리는 사실은 1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1월 매출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피트니스 센터가 1년을 버틸지 그렇지 못할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한번 편집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월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12분의 1은 절대 정답이 아니죠. 그 못해도 1월 매출의 한 30%는 30%.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30% 좀 더 쓰셔야 됩니다. 더요? 아, 그렇습니다. 1월 매출이요. 최소한 3분의 1 혹은 2분의 1까지 나와줘야지 1년을 50%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1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만큼 1월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결제해놓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헬스장들이 1년 결제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 덕분에 돈 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딱 정해져 있죠. 그게 1월이어야 돼요. 근데 3월 정도에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1월 달에 사람들 많이 시작하죠. 자기개발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딱 이 1월이죠. 시기예요. 1월이죠. 뭔가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시기, 이 시기에 되게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성장을 원하고 네. 모든 인간은 변화를 원하지만은 그 성장과 변화를 누구나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휩쓸리게 되냐면 뭐 그럴듯한 얘기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질 완성, 뭐 맥주 완성 이런 그쵸, 얘기에 그쵸. 쉽게 휘둘려요. 당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통제감의 착각 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통제의 착각. 그렇습니다. 이 통제감의 착각이 사실은 인간한테 어느 정도는 행복감을 주고 도움을 주기도 해요. 편장님 그 통제감의 착각이 가장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겠죠. 네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별로 뭔가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예. 아닙니다. 통제감의 착각이 가장 낮은 그룹은 예.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감의 착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내가 같고. 하면 잘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다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산다 하더라도요. 예. 내가 고른 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동보다 직접 고른 번호. 예. 예. 꿈에서 본 번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에 대한 가치가 누가 뽑아준 거, 누가 준 거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요. 네네네. 심지어는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경기, 국가대표 뭐 이런 경기예요. 예. 그 경기를 내가 봐야 돼. 예.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새벽에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냥 자버린 거야. 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그 경기의 결과를 몰라요. 그럼 나는 재방송을 보면서 그죠. 재밌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생방을 볼 때의 즐거움에 비해서 재방송을 볼 때 경기의 결과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거든요. 나는 처음 보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라이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반감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라이브를 봤을 때는 통제감의 착각이 커져요. 내가 볼 때 왠지 내가 응원하고 함께 뭔가 그 경기장에 갇힌 듯한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는요. 훨씬 더 재밌어요. 이게 통제감의 착각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경기를 재방으로 볼 때는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감의 착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감의 착각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재밌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계발서가 이걸 아주 잘 이용해요. 너무 잘 이용하죠. 당신도 할 수 있다. 너도 이렇게 시도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 이라는 그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당신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기의 결과를 봤을 때 사실 내가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 져. 네, 맞아요. 꼭 내가 보면 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보면 진다라는 표현도 역시 통제감의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전혀 상관없죠. 사실은 뭐 선수들의 어떤 연습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독의 전술의 어떤 부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꼭 봐야 돼 혹은 내가 보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간한테는 행복감을 주지만은 실제로 뭔가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볼 때는요. 통제감의 착각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통제감을 높여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구분을 좀 하는 게 그럼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착각은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주지만은 내가 지나친 자책할 수도 있죠. 사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응원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더 했어야 됐는데 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 없잖아요. 왜 그 인과 구조에 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니까. 근데 또 이 통제감의 착각이 전혀 없으면 또 사람이 너무 다운되는 우울해지죠. 거고 우울해지죠. 적정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적정하게도 있고요. 어. 또 적정한 타이밍도 있고 아. 대상도 있고. 대상. 네. 근데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근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일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생방으로. 아 맞아요. 생방으로 들으실 때 제일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 개발에도 사실은 압박을 느끼고 중독되고 이맘때면 꼭 해야 할 것 같고 네. 이것도 중독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강한 욕구. 중독된 대상한테는 강한 욕구가 생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욕구로 더 큰 자극을 원한다는 거죠. 아, 내성이 생겨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죠. 중독이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 개발 욕구에도 내성이 생긴다. 그럼요. 세 번째는 금단이에요. 아니, 안 하면 불안하고. 담배 약물이랑 비슷해요. 맞습니다. 자기 개발 아, 욕구도. 예, 예. 근데 자기 개발에 사실 보통의 중도가 한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자기 개발은 하나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그 요인이 뭐냐면 예. 내가 부정적 결과에도 계속 집착한다는 거죠. 안 좋은 결과 네, 나왔는데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어야 됐는데 그때 누구 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끈기다. 예, 끈기. 그렇죠. 뭐 열정이다. 이런 표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우리가 그릿 같은 게 좀 부족해서 그래서 뭔가 성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열정이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은 두 가지예요. 열정에도 종류가 네, 있어요? 종류가 있죠. 발라란드 학자가 이 두 가지 열정을 연구하신 분인데 네네네. 첫 번째 열정은 뭐냐면 조화로운 열정이에요. 조화로운 열정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통제감의 착각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걸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대상한테는 내가 좀 더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어느 대상은 사실은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없고 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다른 방식을 써야 되고 혹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맺고 끊음이 그렇죠. 되게 분명하죠. 이가 조화로운 열정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높은 배팅과 그렇습니다. 확률이 희박한 배팅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열정은 뭐냐면 이 강박적인 열정이에요. 강박적인 열정은 한 가지 대안,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오로지 이길 한우물 파겠어.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베를린 음악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연구한 거예요. 네네네. 바이올리니스트들 있잖아요. 음악학교에 들어간 영재들입니다.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서도요. 탑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과 성적을 바닥을 까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안에는 분명히 좀 편차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돼 있다. 특히나 자기 개발에 중독돼 있다라고 평가할 때도 네. 딱 이 기준을 쓰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화로운 열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탑 클래스에 속하고요. 강박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닥을 깔거든요. 바닥을 깔아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연구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이 좋은 애들, 성과가 좋은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의 특성은요. 노는 것과 그러니까 쉬는 것과 연습하는 경계가 되게 분명했어요.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이 경계가 너무 분명했어요. 그 어른들이 해주시던 말씀인데 그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강박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쉴 때 되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죠. 쉴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항상 그 생각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쉬는 것, 휴식 시간과 그다음에 연습 시간에 그 경계가 되게 분명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조화로운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맺고 끊는 거 잘해야 된다. 네. 할 때 제대로 하고 쉴 때 제대로 쉬어라라고 말은 합니다만 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적으로 사실 훈련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정서나 내 인지나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편집자님이 되게 휴식을 취할 때 딱 적합한 장소와 음악과 조도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식을 취하기 되게 적합해지는 거죠. 그냥 왜 일하던 혹은 공부하던 책상에 앉아서 맞아요. 책 덮어놓고 뭐 다른 거 보면서 휴식을 취해 네. 쉬었다 나중에 해 이게 네. 아니라 그렇죠. 아예 다른 공간 그렇죠. 뭐 소파가 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공원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네요. 네, 그럼요. 열정에도 종류가 있다는 네.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열정을 갖고 있느냐, 강박적인 열정을 갖고 있느냐, 뭐 보면하냐면 휴식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매우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휴식 취할 때는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네. 박영은님이 적당한 강박이 있어야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이게 적당하게 참는데 필요한데 어려워요. 박영은님이 아까는 헬스 끊어놓고 하루도 안 갔다라고. 본인이 말씀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7811님. 저는 올해 초에 계획을 꼭 지킬 수 있는 걸 세웠습니다. 분기별로 어려운 곳에 작게나마 기부하는 거였는데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내년에는 6번으로 벌써 정했어요라고. 좋은 일도 하시고 계획도 잘 지키시고요. 근데 항상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네.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내년 한 1월 3, 4일쯤에 이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사실 그 작심삼일은 그 동기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동기의 지속성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을 해도 내가 뭔가 좀 안 됐네?라고 해도 재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작심삼일을 통해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또 자기 개발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거든요. 네. 첫 번째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성과 지향적 목표로 갖고 있다. 혹은 결과 지향적 목표로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과나 결과만. 네.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목표가 중심인 사람들은요. 작심삼일을 통해서 되게 실망이 많이 들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못하죠. 두 번째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 과정 지향적 목표 혹은 학습 지향적 목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록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3일 동안 내가 뭔가 배운 게 있다. 내가 뭔가 느낀 게 있다라고 그 과정 자체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학습 지향적 목표로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성공예감 예, 있잖아요. 예, 예. 혹시 편집자님 예전에 네. 이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성공시대? 네네네. 기억나요? 그 지금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때 좀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성공 시대 아니고 저희는 성공 예감인데. 네. 성공 시대는 옛날 뭐 다큐 뭐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예, 예. 그 성공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일단 회장님들 나오시고. 예. IMF를 지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IMF 세대. 왜냐하면 네. 그 IMF 직후 그때쯤 시작을 해서요. 네네네.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 방영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결과지향적, 성과지향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죠. 근데 KBS에서는 과정지향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성공 예감인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극장. 이건 이제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과정을 보여주죠. 학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 지속성을 보면 어디가 더 오랫동안 지속됐나요? 인간극장이죠. 그렇죠.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죠. 인간극장은 뭔가를 새롭게 한번 또 시작해 볼 수 있고 또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게 인간극장이에요. 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공예감은 이 편점 생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건 결과지향적 프로그램인가요? 과정지향적 프로그램인가요? 저희요? 네. 과정지향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습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즐기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명심하겠습니다. 보면 알 거냐면 말 수 있냐면 네네. 아마 패널이나 여기 나오시는 이제 게스트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들려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에 어떤 충실성이 좀 필요하죠. 그 충실성을 얼마나 우리가 좀 잘 짚어주느냐, 그것도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짚어주느냐. 이런 게스트가 많을수록 아마 이건 과정지향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얘기할수록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과정을 즐기고 그 네. 과정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라고 해도 네.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셋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인셋은 우리가 마음가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과정지향적인 사람이 이미 존재해. 그래서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과정지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래. 이게 타고난 특성이야. 성격적 특성이 내가 못 받고 결과 빨리 내놔. 빨리빨리 문화. 이게 한국인의 특성이거든. 이거 못 받고. 네네네. 못 그런 받고. 말을 많이 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시대는 인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 위주로만 사실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결과였어요. 빠르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죠. 근데 우리가 결과만 빨리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과정을 우리가 미처 못 챙겼다라는 어떤 자괴감,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오래 못 갔던 배경 중에 하나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 아니었을까로 생각을 해요. 재밌습니다. 3723님이 과정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관점 너무 좋습니다. 성공예감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1788님이 올해 74세 할배입니다. 올해 3살 배기 손자 최선을 다해서 돌봤네요. 그 결과 13.5kg짜리가 16kg까지 됐어요. 와, 그 덕분인지 딸아이 사위도 열심히 직장 생활할 수 있어서요라고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기록하는 삶. 그럼 그럼요. 굉장히 충실하겠네요. 행복하겠네요. 당신이 했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청취자분들이 아주 굉장히 현명하신 것 야, 같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현명하시다. 네. 그 과정이 또 나에게 행복감을 그럼요. 가져다 주는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되는 사실 거예요. 육아하는 그 당시 예. 그 당시는 되게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걸 사실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행복은 그때 느끼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서 행복해. 이거 먹어서 행복해. 누구 만나서 행복해. 이런 행위를 해서 행복해. 그러니까 뭔가 즉시 취해야 될 그 뭔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인생을 좀 길게 보잖아요. 좀 넓게 보고 길게 보게 되면은 사실 과정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육아하는 그 신생아가 있는 그 부부들한테 육아에 대해서 물어봐요.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새벽에 맞아요. 계속 깨고 정말 죽겠어요.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를 좀 키워놓잖아요. 당신 인생에 자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행복을 나서 가지지도 보면. 못했을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는 어땠어요?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 지나고 보면. 행복했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더 잘 부여해요. 근데 그때 과정마다 그때 시점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방금 그 의견 주신 청취자분이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시점에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쵸. 그때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너무 현명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육아에 힘들어하는 그 후배들 보면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그 5년 뒤에 어떨 것 같냐. 다 기억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응가 기저귀 갈 때도 막 냄새나고 더럽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그립죠. 시간이었구나. 너무 그립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네. 이번엔 그 성장의 함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네. 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뭐든지 10,000시간을 노력하면 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로 생각을 해보면 주 40시간 근무하면 한 5년만 돼도 1만 시간을 채우는 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다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1만 시간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최초로 나온 논문이 뭐냐면 아까 제가 베를린 음악학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연구하신 분이에요. 앤더스 앨슨이라는 분이고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당신이 연구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대가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탁월해지느냐. 그 탁월성의 원리를 밝혀내신 분이에요. 아까 그 조화로운 열정과 그렇죠. 강박적인 열정을 연구하신 분이 연구하신 분은 따로 있지만 예. 그걸 검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에릭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아까 휴식과 그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이 경계가 되게 분명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그거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탁월한 친구들은요. 1만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성들도 갖고 있었어요. 1만 시간이 지나치게 부각된 거죠. 1만 시간은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그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 평균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체스의 마스터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00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3만 시간이 필요했고요. 누군가는 3,000시간 만에 가능했습니다. 네,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1만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잘못 알려진 법칙이죠.
그냥 평균일 뿐이고요. 누군가는 3,000시간 만에 가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3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3만 시간이 걸려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사실은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휴식과 연습의 경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편집장님이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테니스를 잘못된 포즈로 1만 시간을 만약에 연습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팔꿈치만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엘보 오고 네네네. 어디 다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은 코치를 만났어요. 네.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발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아 지금 이게 백 뒤로 빼는 게 너무 백스윙. 늦어요. 백스윙이 너무 늦어요. 이렇게 뭔가 좀 알려줘요. 알려주면 제가 교정을 하죠. 교정을 하고 그래서 미세 교정을 통해서 제가 10,000시간이 아니라 뭐 적정 시간을 훈련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죠. 그 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 그렇죠. 핵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 나한테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내가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조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연습했을 때 이걸 달성했을 때 성취감이 느껴지겠죠. 그러면은 1만 시간 좀 더 근접해지는 거고요. 근데 목표가 처음부터 너무 과도해. 야, 나는 페더러처럼 치는 거야. 로저 페더러처럼. 그렇죠. 뭔가 목표가 너무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그 목표를 1만 시간에 저 정도 수준까지 갈 거야라고 한다면 이미 틀린 거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조금 살짝 그렇죠. 높은 목표. 이 목표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피드백이 필요해요. 좋은 코치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픽스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의 성찰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 이 느낌도 되게 중요하죠. 성취감. 중간에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년 정도면 1만 시간이 되니까 다 뭐 연구원이면 대단한 연구를 만들어내고 일단 버텨. 뭐 기술자면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좋은 멘토가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 적정했느냐.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 뭐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느냐. 그 질적인 걸 봐야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만약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면 1만 시간이 좀 더 의미가 있었겠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맞는 말인지 오해인지 네. 과연 함정인지 네. 몇 가지를 한번 또 따져볼게요.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 있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 표현을 언제 봤냐면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봤거든요. 신병교육 때. 예, 즐기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병교육 때 예. 이게 딱 써 있는 거 이게 맞아요. 동사처럼 그게 빨간 글씨로 마치 북한 죄송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당연히 피할 수는 없어요. 네. 피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훈련병들 제 동기들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화를 느꼈어요. 야. 이런 거구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마치 뭔가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느낀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하면 되긴 돼요. 되죠.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훈련병들이 훈련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주 즐겁게. 조교들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상하게 바뀌었죠. 야, 군대가 장난이냐? 오, 너는 이게 재밌냐? 캠프 왔냐?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야, 얘들이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두 번째 제가 또 신입사원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신입사원이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는 일. 네. 그것도 허드렛 일. 근데 그걸 제가 즐겨요. 너무 즐기고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허드렛만 시킬 것 같고. 그러면 예. 이 허드렛 일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시키죠. 야, 쟤 설거지 좋아한다. 맞아. 쟤 엄청 즐겨.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때는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오답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감이에요. 자율감. 예. 자율감이라는 건 사실 내가 그 과정 뭔가 아주 타이트한 과정이잖아요. 딱 짜여져 있잖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감을 줘야 돼요. 뭐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얘는 자율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방식 혹은 순서 이 정도의 자율감이라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군대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자율감 없죠.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감화를 느껴도요. 시간이 지나면 냉소적으로 변해요. 저거 그냥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는 이 표현이 되게 감동적이지만은 시간만 좀 지나잖아요. 제가 26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네. 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저한테 감동을 준 순간은 단 일주일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퇴소할 때. 나머지 모든 세월 동안에 저걸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자율감, 신입사원들한테 자율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척감이에요. 진척감. 그러니까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센스 오브 프로그레스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 아하.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청취자분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이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또 조직 심리학자잖아요. 네네. 우리가 조직을 연구해요. 예. 조직을 연구하면 실제로 이런 마인드셋이 되게 좋은 분들이 계세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예,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네. 나는 동의하죠.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뭐 하는 어떤 그렇죠. 농간이고 장난입니다. 그래서 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런 그렇죠. 말도 있어요. 예. 진작 피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피했니? 네. 그게 뭐냐면 사실 성장 마인드셋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태도예요. 일종의 마인드셋은 아까 마음가짐이고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도를 측정을 해요. 그럼 처음에 성장 마인드셋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대할 때 태도가 좋겠죠. 네네. 그리고 그 성취감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심지어는 스트레스에 빠져도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그럼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의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그룹은 일단 시작 시점에서는 성과가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성취감 아까 말씀드린 또 진척감 이런 거 없이 마인드셋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과정에서 마인드셋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이 있으면서 조직의 제도 자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제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제도,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어떤 자율감이 있는 제도를 그렇게 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더해졌을 때 진척감이 더해졌을 때 성과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감과 진척감이 네. 있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성장도 있어야 사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겼을 때 또 남는 게 그렇죠. 있을 테고요. 예, 그게 아니면은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게 가지는 않는다. 1606님이 아까 1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시작하게 된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 나를 칭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4887님은 20년 가까이 운동 거의 매일 하면서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죠. 와 20년 가까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송용현님이 선생님 성함이 누구시죠? 한국조직심리협회 박진우 박사와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왜 야구 선수들도 많이 하던데. 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네. 뭐 책상 앞에 이제 지드감치 앉아 있는. 요거는 통하는 말입니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까? 그럼요. 함정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 중심의 사고잖아요. 양 중심의 사고죠. 노력. 양이죠, 양. 예. 전형적인 양 중심의 사고예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을 했느냐. 예. 시간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이게 양 중심의 사고거든요. 예. 양 중심의 사고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항상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양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겠죠. 그러니까 방식이 잘못됐다.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양 중심의 사고에서는 나오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너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는 그거밖에 못했니? 지금 길의 방향이 틀렸는데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해야 되고 방식을 수정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양 중심의 사고가 있는 함정은 분명히 존재하죠. 만약에 엉덩이로 뭐 이렇게 성과를 낸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 감방 혹은 고시원 이런 데서 세계 최고의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곳이 없거든요. 딱 갇혀 있는 공간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네네. 똑같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유배지. 오. 여기서는 성과가 나와요. 정철 뭐 이런 분들 보세요. 네네네. 그렇죠. 정약용 이런 분들. 예. 이거 성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똑같이 어떤 처벌을 받는데 누군가는 가만히 그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동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탁월한 성과들은 뉴턴도 마찬가지지만은 휴가지. 그때 뭐 이렇게 흑사병이 돌아서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 있다가 흑사병이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시점,
뭔가 휴가를 통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점, 뭔가 릴렉세이션이 필요한 시점,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고요. 가만히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는 증거는 사실 좀 찾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 가면 근위병들 있잖아요. 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진짜 기발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의 창의성은 그 누구보다 탁월해야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은 거의 없죠. 아까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맺고 끊는 거, 네. 때와 장소. 네. 사실은 이게 또 다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생각을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체가 좀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생각도 자유로워진다. 또 우리가 뭔가 좀 탁 트이는 환경을 봤을 때 생각도 좀 넓어진다라고 네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체화된 인지라고 불러요. 체화된 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추운 날씨예요. 네. 추운 날씨인데 제가 이게 스튜디오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해졌어요. 네. 이때 우리 작가님을 만났거든요. 오. 이 작가님이 너무 온화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오. 실제로 우리 정조원 작가님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대답해야 되죠. 네. 착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공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제 영향을 미친다는 제 거예요. 신체가 다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분을 더 따뜻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가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요. 거기서 작가님을 인사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상대적으로도 차갑게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일종의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거든요. 환경의 영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의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발상을 실제로 해요.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간을 설계할 때 창의성이 필요한 공간들은 일부러 천장을 높게 두죠. 높게 두는 이유는 왜 좁은 공간에서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넓은 공간에서는 더 넓어져요. 제 소개를 받는 어떤 자료를 편집장님 받으셨잖아요. 네. 이 자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결제 서류. 이전 기억나시죠? 두꺼운 결제 서류에 제 프로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있어 두껍게 보이고. 무겁게 딱 열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이 사람도 있어 보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A4 한 장만 덜렁 줘. 뭐야 이거. 이렇게. 이것도 체화된 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은 더 창의로운 생각을 한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더 새로운 발상을 한다라는 것도 그 관점에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연말에 꼭 들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최경민님이 좋은 분위기에서 소개팅을 해야 하는 이유군요. 또 실생활에 우리는 또 이걸 써먹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한국조직심리협회 박진우 박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 내란 관련 재판에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불법 비상기염 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내란 외환 청산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첫 고위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합의 분야별로 대화 채널을 구축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고향이었는데요. 8351님과 이혜진님,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하셨습니다. 그 포털 검색창에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치시면 고향사랑 그러니까 알파벳 E 포함이 돼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쭉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완료하고 뭐 지자체별 그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 건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굳이 나의 고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만 아니면 돼요. 네. 그리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실 수 있고 결제 완료한 이후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참 좋은 게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는 전액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 기부했는데 10만 원 세금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으니 13만 원의 이득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 초과된 그 기부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16.5%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해서 고향사랑 이음 이 사이트 한번 쭉 들어가 보시면은 네. 저마다 지자체에서 우리 답례품 이런 거 드립니다. 또 이런 홍보를 거 하나요? 펼쳐놓은 거 많습니다. 네. 탐나는 것도 많고요. 한 번씩 보세요. 다음 질문은요? 네, 유은영님이요.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 이자를 넘게 부과하고 갚지 않으면 불법 추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여전히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아직도 그런 사례는 있고요. 지난 11월에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요. 불법 사금융 4개 조직에서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679억 원 상당의 불법 대부와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어떤 방식이었냐면 최소 금액인 27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만 원을 갚는 계약이었는데요. 이게 연 이자로 치면 4,442%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민생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액 빌릴 때는 금액만 생각하지 이게 연 이율이 얼마라는 건 그쵸. 사실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근데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라는 거. 그걸 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네. 거. 그리고 60%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면 원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은 1.4%, 0.1% 오르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은 1,470원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